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평진전에서는 우리가 이 사주를 보고 이 사주는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격이 등급이 높은 격인지 낮은지를 가지고 사주를 통변하고 있죠. 그래서 격국의 고절을 알려면은 선행적으로 격이 어떤 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찾는 방법을 일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찾아진 격이 또 변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지지에서 삼합이나 중기나 여기가 투관된 경우 격이 변화될 수가 있죠. 이렇게 격국을 찾으면은 그 격이 유정하고 유력하면은 이른바 좋은 사주에 해당하고 즉 격의 등급이 높은 거죠. 반면에 무정하거나 무력하면은 격이 클래스가 낮은 거죠. 그래서 유정하고 유력에서 성격이 됐는지 합격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느 경우에 각 8개의 격 중에 어떤 경우에 성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 합격 또는 성중육패, 해중유성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2절과 5절에서 보여진 격의 레벨이나 그 등급이 그 격의 이 기호를 참작하에 보면은 격이 2절이나 5절에서 구해진 격의 이 등급이 약간 변화될 수가 있다. 더 좋은 쪽으로 기후를 감안했을 때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득이라고 하고요. 조금 낮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기후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실이라고 하죠. 지난 영상에서 이 기후, 즉 조호와 관련해서 한 일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워낙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잠깐 지난 그 기후배학과 관련해서 강의한 내용을 리뷰를 해보자면 이렇게 인수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인수가 약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는 인수가 약하기 때문에 정관으로부터 받는 거 받아서 조금 강화된 힘으로 나를 생존해 주는 거죠. 어, 정관으로부터 힘을 받는 경우를 관인쌍천이라고 합니다. 정관이 아니라 이렇게 칠살로부터 생을 받는 경우를 인성이 이 칠살을 썼다. 그래서 인용칠살이라고 하죠. 이게 성격 요인, 이게 정관을 쓰든지 편관을 쓰든지 인수격이 약한 경우에 또 일간도 약한 경우에 그 성격 요인이고요. 반면에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강하면은 식상으로서 기운을 설기해 줘야만 성격이 되죠. 이게 성격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성격 요인은 이 인수격인데 인수가 막강한 경우는 근이 없는 재성으로서 약간의 제극인을 해줘야 성격이 되죠. 예, 합격 요인으로는 이 강한 재성으로부터 통분이 돼 있는 재성으로부터 인수격인데 그걸 받으면은 제극인을 받으면 합격이 되죠. 예, 이게 합격 요인이고요. 나도 강하고 인수도 강한데 칠살이 오면은 역시 합격 요소가 됩니다. 이 경우는요.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 이렇게 정관을 봤어요. 그래서 인성이 투관도 안 되고 그래서 이른바 인성격인데 약하죠. 일간도 보이는 그 근이 없으니까 일간도 약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관인 쌍정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관인 쌍정격은 이른바 귀격에 해당하는데 점수가 높은 쪽에 해당한다는 거죠. 레벨 등급이요. 그런데 겨울에 금이기 때문에 이게 쇠붙이가 매우 찹니다. 그리고 물도 거의
깡깡 얼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 금이 이 물을 더 차갑게 하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이 목을 생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그 관인 쌍정격은 귀격이니까 점수가 높겠죠. 이를테면 80점이라면 겨울에 태어난 목은 간인 쌍정격이라 그래도 다른 일반의 관인 쌍정격의 평균 점수가 80이라면 80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레벨이 약간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수준이요. 이게 기후를 감안하면은 요 경우는 실로 작용하는 거죠. 반면에요. 나도 강하고 인성도 강한 경우는 식상으로 이렇게 설기를 해줘야 되는데 겨울에 태어난 목이기 때문에 이 화를 굉장히 반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 인수격에서 일간과 인성이 왕한 경우보다 이 경우는 굉장히 좋게 작용한다는 거죠. 다른 그 인수격에서 일간과 인성이 강한 경우에 평균 점수가 70점이라면은 겨울에 태어난 간목 요 경우에 화를 보면은 그 70점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레벨이 업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병진전에서는 사주를 격국의 고조로 보는데 기후를 감안을 하면은 그 격의 등급이 그 수준이 더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그 일반 원칙에 의한 경우보다 더 좋게 작용해서 등급이 높아지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일반 원칙에 비해서 등급이 약간 낮아지는 경우죠. 이렇게 조정을 이제 하는 것이죠. 예, 또요. 이 상관격은 예, 상관격은 일간의 힘을 설계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나와 나의 이 기운과 나의 힘과 상관의 힘을 비교를 해서 상관의 힘이 강하면은 인성으로서 나를 생해주고 이 상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통제 관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인성이 통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성이 힘이 있어서 나를 생해주고 그 힘 있는 인성이 상관을 통제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른바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관으로 재성을 생하는 거죠. 상관생지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평관을 극하는 거죠. 이른바 상관대살 또는 상관합살이 되죠. 이게 성격 요인이고요. 또 합격 요인으로 보면은 첫째가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상관, 경관, 우유와 백관이다. 그래서 합격 요소죠. 또 재를 생하는데 상관생재하는데 또 칠사를 함께 봤다. 그러면 이 재가 편당한다고 그랬죠. 칠사를 강화시켜서 역시 합격입니다. 또 상관격이 합격되는 요인은 나도 힘이 강한 데다 대고 일간도 힘이 강한데 상관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래서요, 상관, 경관 하면은 격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합격이 되는데 아, 이게 정관을 하면 합격 요소인데 금수 상관나는 경관을 해도 조후가 급하기 때문에 예, 성격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금수 상관은 일반 그 gen관을 했을 때 관을 봤을 때 그 예외적으로 성격이 되는 부분이죠. 예, 이게 적천수 하시는 분들은 억부용신과 그 조용신이 있으면은 조유용신을 우선해야 된다. 거기까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금수 상관에서는 그만큼 조호가 중요한데 사주에 그 관살이 없다. 그러면 곧바로 합격입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의구심 내지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에, 그런 문제를 적천수에서는 조금 혼돈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그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를 하고 있죠. 이 제목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국의 고전은 원칙적인 겁니다. 일반론적인 거고, 기운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 일반적으로 정해진 그 레벨, 등급이, 사주의 등급이 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신을 얻고 그냥 억부용신만 있다. 그러면 억부용신을 그냥 적용해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금수 상관인데 관을 예, 봤죠. 칠살을 봐서 칠살도 힘이 있어서 등급이 좋죠. 이렇게 상관으로 제사를 하든지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여기처럼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지 예, 나의 힘과 식신이나 상관의 힘과 칠살의 힘이 모두 비슷비슷하면 그걸 삼자개균이라고 하죠. 또는 삼자개피. 삼자가 나와 칠살과 이 식상의 힘이 비슷비슷하면 대기격이라고 하죠. 그렇듯이 이 관살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칠살의 힘이 없어요. 통근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약한 겁니다. 이게 이 사주보다 여기는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예. 물론 목으로부터 생을 받습니다만 목도 역시 통근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수생목에서 생을 받지 않습니까? 통근한 것만 못하다고 자평전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아예 화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요 상관이 재성을 생했어요. 상관생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상관격이 재를 생해서 상관상재로 성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주를 놓고 보면은 사주의 등급이 여기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음에는 여기고요. 여기도 성격이 됐으니까 평균보다 평균이 50점이라면 그 이상이 되는 것이죠.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는 거죠. 합격된 경우보다 성격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적천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그 용신들이 많아요. 억부용신, 병약용신, 어, 조용신 등등 있는데 여러 가지 용신 중에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심희천 선생의 논리대로 따르면은 이 제목 하나에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격의 수준을 보는 거고요. 격국의 등급을 보는 거고, 이 조후, 기후를 감안했을 때 이 원칙적인 게 조금 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적천수처럼 병약이니 여러 가지 용신 중에 뭘 우선시하고 뭐고 그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제목 자체에서 조가 갖춰져 있으면 원칙적인 격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 조가 시급한데 조를 갖추지 못했으면 이 원칙적인 것보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등급이 그 사주가 정해진다는 거죠. 부기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 하나로 이 제목으로서 모두 다 관철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그 홍자가 모든 나의 돈은 하나로 모두 관찰되어 있다. 소생의 사서상경을 읽다 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그냥 이리관지하고 있다. 심희철 선생은 이 제목 하나로 이리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지지에서 수국이 되면 삼자진 삼합이 됐죠. 삼합은 음양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이거는 음양, 즉 양인 임수의 운동도 삼합으로 운동한다는 거죠. 이게요. 장생, 제왕, 그 묘지가 되거든요. 모든 물질이나 사람이든 간에 태어나서 자라고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병들어 죽고 땅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기운의 운동 법칙이에요. 음간이든 양간이든 모두 태어났다가 자라나서 왕성을 뽐내다가 나중에 죽기 마련이죠. 즉 임수든 개수든 간에 신자진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삼합을 하면은 기운이 일단 막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가
신자진이니까 수죠. 평화 대비 반대 세력이에요. 나는 평화인데 나의 반대 세력은 요 세 개거든요. 이것은 반대 세력은 나를 그걸 하는 거니까 반대 세력의 대표자인 관살은 나와 음양이 달라야 나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나한테 유순하고 우호적으로 한다는 거죠. 정관이 평관에 비해서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반대 세력이요. 그런데 반대 세력이 기운이 강성해지면 이 정관이 기운이 세지면 평관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건 평관과 나는 기운이 음양이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 진영에서는 이름도 모두 정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관, 평관 이게 정편으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월을 보면은 정관이지만 나는 그냥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신자지는 아주 강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관과 칠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이릉 이렇게 나머지 글자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한다면 이릉 칠살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정화가 이렇게 신자진을 이렇게 보면요. 음양이죠. 음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관이냐 평관이냐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화 역시 이 근을 통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반대 세력이 강해지면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도 이릉 칠살격이라고 이름 봐줘야 돼요. 물론 이제 나머지 이런 빈칸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거를 권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음양을 다 포괄하고 있고 보이는 글자 상으로는 음양으로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일간 대비 반대 진영이니까요. 반대 진영이 강해서 여기도 칠살결로 격으로 보고 여기도 일응 칠살격으로 봐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거고요. 그 원칙은 이런 빈칸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권도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원칙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반대 진영이니까요. 나와 상대방의 진영이죠. 어, 여야의 싸움이라고 여야의 관계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는 금이 이제 수가 보면은 식신이냐 상관이냐의 문제죠. 여기서 여기와 병정 이 두 군데는 여야의 관계라고 보면 여기는 같은 편끼리의 관계예요. 같은 당내 그 세력 싸움이라고 그래도요. 상대방보다 내가 강하냐 약하냐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원칙적으로 식신과 상관에 모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요, 내 세력 내에서는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합니다. 겁재보도 비견이 나한테 유리하고요. 상관보도 식신이 나한테 유리하고. 그래서 이 식상의 세력이 강하면은 불리하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식신도 힘이 막강하면은 상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요걸 이거는 이제 신자진을 하면은 이 신금과 진토도 100% 수로 변화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자진이 이렇게 되면은 식신보다는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편화돼 있다고 봐서 이름 상관격이라고 이름 그렇게 봐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 원칙이 이런 빈대서 다른 글자가 와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역시 건도죠. 그래서 이걸 잘해야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그 표현이 중화의 원리에 기반해서 사주를 판단을 하는 거죠. 중화의 원리의 기초에서 용신을 찾는 게 억부용신이요. 대표적인 게 억부나 뭐 병약용신 뭐 등등 다 그 전제되어 있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사주는 이 격계 고절을 가지고 보는데 예,
격이 좋은 격인지 나쁜 격인지를 알아보려면은 유정이냐 무정하냐 그 논리와 각각 8개의 표준화된 그 각각의 격이 어떤 경우에 성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 패격이 되고 그게 이제 격국의 고절을 판단하는 이른바 원칙적인 일반론적인 판단 기법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후를 조후를 참작하면은 그 원칙에서 정해진 등급이 약간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빠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격국의 고저 다음에 요거를 삽입해 놓은 겁니다. 자평진전에서 제목을 설정을 할 때요. 그만큼 중요도가 그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다 하지 못했던 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상관폐인 이렇게 상관격이 인성을 지닌 경우, 즉 상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관이 일간이 나보다 힘이 강하면은 근을 가지고 있는 인성으로부터 내가 생을 받고 그 인성으로부터 상관을 통제해서 상관이 나쁜 쪽으로 날뛰지 못하게 해야 된다. 룰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못하고 룰 테이커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이른바 상관 폐인이죠. 인성을 지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죄를 생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평관을 대살하는 거죠. 상관 대살이죠. 합격되는 경우는 정관 보면 상관 경관 합격이고요. 그 예외가 금수 상관만은 합격이 아니라 성격이 된다. 또 상관으로 재성을 생겨냈는데 칠살이 있다. 그러면 이 재성이 칠살과 같은 당을 이루기 때문에 편들을 들기 때문에 합격이다. 또 나도 강하고 인성도 강한데 상관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러면 합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관 폐인격은 늘 시간에 어떤 시에 따르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상관 폐인격에서 귀격입니다. 그러나 이가요. 영어의 and와 or의 의미를 동시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등의 접속사입니다. 상관격은 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름에 태어난 모기 페인을 하면은 그 기가 100배나 뛰어나다는 거죠. 이렇게 여름에 태어난 모기 이렇게 인성 페인을 하면은 이 기운이 일반 다른 상관격 이게 비해서 100배나 더 엑셀은 더다는 얘기죠. 이게 이건 이제 토금 상관격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상관의 힘이 일간보다 강하기 때문에 인성을 쳐야 좋죠. 그래서 인성도 근이 있어요. 이게 여기도 상관 페인을 한 거고요. 여기도 상관 페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토금 상관이 페인을 한 거고 여기는 목화 상관이 페인을 한 거죠. 목화 상관이 페인을 하면은 그 기운이 여기에 비해서 100배나 더 우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목화 상관이 페인을 하면은 일반 그 페인 기억에 평균 점수가 70점이라면은 목화 상관 기억이 페인을 하면은 70점보다 훨씬 100배니까 훨씬 좋다는 표현을 100배라고 한 거죠. 70점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그것은 기후 때문에 이 등급이 레벨이 업되는 경우다. 업되는 경우. 그런 의미죠. 왜 그러느냐? 화가 수를 구제해 준다. 화가 수의 쓰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요, 수는 화가 쓰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와 화가 만나면 서로 상경한다. 그래서 나쁜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요. 주역에도 보면은 수화는 상호 불상사 서로 쏘지 않는다. 또는 수화는 서로 상체한다. 서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서경에 보면은요. 오행의 순서를 목화 토금수가 아니라 수화 목금토로 돼 있어요. 수는 음의 대표고요. 화는 양의 대표죠. 그래서요.
이 삼관격의 논리는 대부분 수와 화의 관계예요. 그런 점에서 여름에 태어나서 굉장히 더운데 수 때문에 엑셀런트 해줬다. 이거 평주를 보면요. 설하고 선생은 목화상관, 요 경우죠. 이게 목화상관 이렇게 있는 거죠. 일간을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격을 읽어줬죠. 여기는 일간을 먼저 읽으니까 토금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상관격으로 페인을 했으나 이렇게 목화상관, 이렇게 목화상관이 되면은 목화상관은 여름에 태어나서 인성을 차고 있는 것이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목화상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윤택한 토가 목을 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름에 태어난 목이기 때문에 이 목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땅이 윤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천수의 그, 그 무토, 토에 관한 원문을 보면요. 토가 물로 적셔져 있으면은 만물을 생한다는 거예요. 잘 길러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토가 뜨거워가지고 조여오면은 만물이 병든다는 거죠. 여기 물로 적셔줬기 때문에 토가 비옥하게 바뀐 거죠. 이게 없으면은 여름에 토는 여기에 토는 안 나타나 있지만 토가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라는 얘기죠. 이게 간목이 잘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데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임수로 인해서 그 토도 물론 여기서 간목이 수생목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임수로 인해서 이 토가 적셔져서 만물이 잘 자란다는 거죠. 간목이 비옥한 땅에 있는 뿌리를 내린 것과 같아요. 그런 의미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100배나 그 기운이 그 빼어난 게 100배다라고 한 게 목화상관이 인성인 이 수를 보면은 100배나 좋다는 얘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산, 산술적으로 일반 상관 페인격보다 꼭 100배나 엑셀런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 상관격의 논리에서 격국의 고저로 보아도 상관 페인격은 굉장히 귀격이나 특히 목화 상관격이 페인을 하면은 일반 상관격보다 훨씬 더 등급이 업된다. 레벨 수준이 등급이 더 좋다고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요, 이 중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된다. 좋게 된다. 뜨겁고 차고. 그래서 중화가 된 거죠. 이번에는 이제 상관격의 성격되는 경우, 용체는 뭐죠? 상관생제한다 소리죠. 상관격이 재성을 쓴다. 즉, 상관을 생제하는 경우입니다. 상관격이 재를 사용하는 것은 본래 귀격이라는 거죠. 등급이 높다. 그런데 겨울에 금이 그것을 재성을 사용을 하면은 재성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은 이 재가 그렇게 조금의 부자는 재물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매우 기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물이기 때문에 이 수가 겨울이라 깡깡 얼어서 목생활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목이 어렵다. 물론 수생목 이것만 얘기해놨는데요. 토도 이 간목은 토의 땅에 뿌리를 박는데 겨울 되면 토가 깡깡 얼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간목이 힘이 없어요. 그냥 격이 성격이 됐기 때문에 좋은 사주에는 일응 해당하죠. 그런데 어, 수로부터 생도 못 받고 토도 깡깡 얼은 땅이고 그러니까 약간 보통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재물을 갖게 되는 것뿐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이걸 보면은 이게 수목 상관격이 이렇게 인성을 봐서 재성을 받죠. 상관생제를 하죠. 똑같이. 그러면은 이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여기가 똑같이 상관생제를 하지만 모두 다 성격이지만 얘가 이 사주보다 재물이 더 많게 되는 거죠.
일반 상관 생쥐끼 꿔도 약간 레벨이 다운된다. 등급이 좀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그리고 상관이 재성을 쓰는 것은 이른바 그 재성은 빼어난 기운이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성격이 되는 경우죠. 그러나 여름에 목이 재성을 쓰는 경우, 이게 여름의 목이죠. 그래서 이건 목화상관이죠. 목화상관이 재성을 쓰는 것은 이 재성은 기어기는 한데 여기처럼 조금 기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우 뛰어나지는 않다는 거죠. 이 재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뛰어난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 토가 메마른 땅이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조토는 그렇게 메마른 땅은 그렇게 신령스럽거나 영험하거나 빼어난 기가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자에 불과하다. 그것은 뭐죠? 이게 땅이 조여오면은 만물이 병든다는 거죠. 잘 못 자란다는 거죠. 이게 병들어 있으면 이게 감목이 그대로 만물이 잘 자랄 수 없는 원리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영험하거나 빼어나지 못하니까 감목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등급을 조금 다운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이 대목이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죠. 목화통명사주, 금수상엄사주 아주 유명한 사주죠. 목화통명은요, 이른바 춘목이, 즉 이게 봄에 태어난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철에 태어난 것을 그 걸욕격이라고 그러죠. 봄이 목이니까 봄철에 태어난 목을 봄철에 태어난 목이 이 화를 만났을 때 병정화를 만났을 때 그것을 목화통명이라고 하고 이걸 목화통명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을의 금이 이게 가을이 신유월은 가을이죠. 가을은 금에 해당하고 가을에 제철에 태어난 금이라는 얘기죠. 이것의 수를 봤을 때, 즉 식상을 봤을 때 여기도요. 봄에 태어난 나무가 식신상관을 봤을 때입니다. 이쪽은 목화통명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금수상함이라고 그러죠. 이 함자가요, 적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함할 때도 이 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또 관용한다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과 수가 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서로 관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목화통명과 금수상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자평진전 원문에서 이 기후 격은 기후를 감안하면은 격이 약간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테마 그 챕터에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는 많은 그 함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깊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함의를 찾아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상당히 이 보물찾기인데요. 굉장히 찾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흔히 목화통명과 금수상암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하죠. 영리 공부 조금만 해도 이거는 좋은 사주라더라. 그건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목화통명과 금수상암 사주가 왜 좋은 사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10년, 20년을 공부해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대답하기를 목화통명은 이렇게 봄철에 태어난 목이고 이거는 목화상관과는 다른 것이다. 또 금수상암은 금수상관과 다른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게 좋은 사주입니까? 이게 구별만 했지 목화통명과 목화상관과 구별, 금수상함과 금수상관과 구별만 했지 질문이 왜 좋은 사주입니까?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은 그건 통명하기 때문이다. 얘는 밝음으로 통했다. 그러면 금수상함은 상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제대로 설득력이 없죠. 한번 보면요. 이 목화 통명사주는 요 경우죠. 이른바 하목, 이게 목화 상관이에요. 요건 봄에 태어나서 화를 보면은 요거죠. 봄에 태어나서 화를 보면은 목화 통명이라고 그러고 여름에 태어난 요 경우죠. 여름에 태어나서 화를 보면은 이렇게 논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즉 뭐죠? 목화 통명처럼 얘들은 목화 상관은 목화 통명처럼 논하지 않는다. 이때 논을 뭘 논하느냐 여기에 이 함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요 가을에 태어난 금이 요 경우죠. 가을에 태어나서 식신상관을 본 경우는 금수상함이라고 하고 요거는 겨울에 태어난 금은 금수상관이라고 그러지 금수상함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 얘네들은 금수상환처럼 논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다.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 어떤 논리냐? 이게 이 논에 함축돼 있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기운에는 왕세강약이 있다. 즉 제철에 태어난 것과 그 제철이 아닌 여름에 태어난 것과 다르다는 거죠. 이건 벌써 기운이 확 설계해 가는 거고 목생활을 여기는 제철이라 굉장히 왕한 거죠. 그래서 용신을 취할 때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상관격은 뭐죠? 용신, 격이 상관격이에요. 용신이 상관격이에요. 용신도 상관이에요. 용신이 왜 용신이냐? 시, 기, 판단. 이런 나머지 글자들이 이 사주에 좋게 작용하는지 나쁘게 작용하는지 좋게 작용하면은 이른바 희신이고 나쁘게 작용하면 기신이라고 그러죠. 뭐가 희신이고 뭐가 기신이고를 정하는 그 판단 기준이 여기는 상관이에요. 상관. 그래서 용신인 거죠. 그리고 격도 상관격이고 그 용신도 이 상관이에요. 즉 격과 상관이 같아요. 고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요. 어, 월령이 일간과 동일한 오행인 경우에는 즉 걸록격이나 비거 월급격이라고 하죠. 겁재격. 즉 비견이나 겁재가 되면 여기에는 양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양인은 양일간인 경우가 겁재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이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통칭해서 녹급격이라고 그러죠. 걸록격과 월지 겁재격. 녹격격의 경우는 격은 월령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용신은 월령 이외의 별도의 곳에서 찾으라는 얘기죠. 이게 격과 용신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을 취하는 것이 같지가 않다는 게 이렇게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론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걸록격이나 월급격은 월령 이외의 다른 곳에서 용신을 구해야 돼요. 보통 양인격에는 워낙 강하니까 여기 양인이 있으면은 용신을 정관이나 칠살에서 찾아요. 양인이 있기 때문에 정관보다는 칠살이 더 뛰어난 사주입니다. 얘들이 워낙 강하니까 얘들을 강력한 힘을 가진 관살로서 비겁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 양인격이죠. 반면에 녹급격은 즉 걸록격과 월급격은 재성과 정관으로서 얘들을 통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들을 통제 관리하지 않으면 얘들이 쟁제를 함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 양명지원인 재성을 분탈해가기 때문에 내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들 양인격이나 녹법격의 경우는 얘들을 통제 관리해 줘야 되는데 통제 관리의 수단이 양인격에서는 이 칠살이나 정관으로 얘들을 통제 관리하고 녹급격에서는 걸록격이나 월급격에서는 재성과 정관으로 얘들을 통제 관리를 해줘야죠. 그래야 성격이 되죠. 예, 그래서요. 이렇게 걸록격의 경우는
재성이나 정관이 용신이 되는 거죠. 별도로 정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해진 용신을 가지고 희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희귀 판단의 기준을 뭘로 삼느냐? 용신을 별도로 정관에서 구했다 그러면 정관 기준으로 희귀를 판단하는 거고요. 재성을 구했으면은 재성을 기준으로 희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권의 내용인데요. 이권의 기후 배합에서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평진전 5권을 보면요. 이 녹겁격이 용신을 별도로 구해야 되는데 그때 녹곡격은 재나 관에서 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주에 재나 관이 없어요. 그러면 합격이 일반 다른 녹곡격에서는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와 관이 없어서 식신 상관을 용신으로 삼는다는 거죠. 얘가 워낙 강해서 얘들을 관으로 통제해 주든지 일거리를 잔뜩 줌으로써 얘들의 힘을 빼겠다는 거죠. 그 컬러에도 힘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재와 관이 다 둘 다 없어요. 그러면 이 식상으로 얘들의 기운을 설기함으로써 얘들의 기운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태거한 비겁의 기운을 설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기격이 엑셀런트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요 식상의 기운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은 봄의 목과 가을의 금만 이게 목화 통명과 금수 상합만이 그 식상을 썼을 때 기억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겨울에 걸록격이나 겨울에 녹곡격이나 여름에 녹곡격 같은 경우 식상을 쓰면은 합격인데 겨울이나 여름에 녹곡격이 식상을 쓰면 합격인데 오로지 봄과 가을에 녹곡격이 식상을 쓰면은 이렇게 엑설런트한 기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식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한 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게 목화 통영사주와 금수 상암사주는 즉 봄과 가을에 녹곡격이 식상을 쓰면은 성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녹곡격의 성패의 요건 중에 보면 원칙적으로 재와 관을 써야 되고 재와 관이 없으면 합격인데 이 목화 통영과 금수 상암만은 귀격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성격이 예외가 된다는 거죠. 예외가 된다는 게 이게 노논자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격과 용신이 분리돼서 별도로 보아야 된다. 목화 상관과 목화 통명은 다른 거다. 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녹극격의 성패, 아까 그 양행격의 성패, 그거에 예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권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인은 너무 강하니까 겁재가 이런 경우는 가급적 칠사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과 통명과 금수 상함은 원칙적으로 걸록격이나 월곡격, 즉 녹곡격을 상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양인격도 목과 통명이 얼마든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왜 그러냐, 왜 예외가 돼서 이렇게 목과 통명과 봄, 가을에 녹곡격은 식상으로 설계하면은 귀격이 되느냐. 그것은 무기화를 보면 밝아지고 금이 금생수 하면은 영험해지기 때문에 신령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소생에 총 공부할 때 1년 뭐 2년 차에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여기도 화생토 한 거고 여기도 수생목 한 건데 다 생한 거잖아요 여기도. 그왜 목화에서만 이렇게 여기 목생어하고 여기 금생수하고 그거나 여기도 토생수 화생토하고 수생목 다 식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유독 봄 가을에 녹곡경만 이게 보면은 식상 보면 밝다 그러고 가을에는 그 식신상관이 영험하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사람들이
왜 목화통명이 좋아요? 그럼 아, 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밝다고. 밝음으로 통한다 그래서 통명이거든요. 상하면 서로 이끌어주고 같은 편이고 받아들여준다는 거죠. 서로 함축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 논리로 엑셀런트하다. 다른 얘네들은 합격이 되는데 어, 여기 목화 통명하고 얘네들만은 귀격이 된대요. 왜 귀격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밝고 서로 포용해주고 그래서 그래. 이게 와닿느냐고 이게. 그 답도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고소에 이렇게 돼 있다. 고소에. 다 접전수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소는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느냐? 그것은 음양의 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요. 음양을 오행을 서경에서 논할 때요. 이렇게 서경에서는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요. 우리가 사주 명리 공부할 때는 우행 그러면 보통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순서가 수가 먼저고요. 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돼 있고요.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를 윤화라고 그러고 화를 염상이라고 이게 다 서경의 표현입니다. 이런 곡지, 종혁, 가색 이게 다 서경에서 나왔던 것을 어, 명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음양론입니다. 음양에서 나온 거예요. 어, 이게 사주를 음양으로 나누는 방식인데요. 무고고 화는 양으로 보고 금수는 음으로 보는 게 이른바 대음양 분류법이에요. 이게 맹파는 이런 관점에서 음양을 구분하고 있어요. 반면에 적천수와 자평준전에서는 소음양관을 따르고 있죠. 경금은요, 이게 대음양으로는 음이지만 소음양으로 따지면 양간이죠. 양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수는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윤하니까 화는 염상이니까 타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위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수는 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생목으로 하려면은 수에 내려가려고 하는 기운을 끌어가지고 일로 목적으로 향하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내려가려고 하는 걸, 야, 그만 내려가. 다시 올라가. 이게 수가 화로 올라갈 때는 목을 타고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화가 수로 내려올 때는 이 금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이 화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놈을 그 에너지를 다 잠재우고 야 다시 내려가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죠. 여기 수가 수생목 쉽게 안 돼요. 이게 내려가려고 하는 애를 어떻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변곡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반면에요, 이 화는 지금 이제 나무가 수생목이 돼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꽃만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합통명의 사주를요, 이 목이 화를 보면은 나무에 꽃 폈다.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꽃을 수생목 허기나 여기에 화생토 허기보다 훨씬 수월한 거예요. 또요, 이 금생수 허기가 이게 내려오는 지금 반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함이 되는 거죠. 이 구간이 이 목이 화를 보면은 목화통명이 되는 거예요. 이 이사분면이. 그리고 사사분면이 금이 수를 봐가지고 이것이 금수 상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데 수에서 목을 본 경우, 이거죠. 수의 걸록격이 식상인 목을 본 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파격이래요. 걸록격의 경우, 녹곡격의 경우. 또 여기도 파격이에요. 화가 토로 이 방향 터는 포인트 이렇게 식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식상 가지고는 안 되고 녹곡격의 경우 재성이나 정관을 가지고 얘들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워낙 세가지고. 근데 목화와 금수만은 식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들과 지금 이 올라가서 반쯤 올라와 있고 얘는 반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게 밝게 된다는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영험하게 된다는 게 서로 상함, 서로 포함하고 있고 서로 받아들이고 인용하고
이게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역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주역 선천팔계에 보면 주역이 이게 다 기울은 건 양이고 끊어진 건 음이에요. 그래서 주역이야말로 음양으로 돼 있는 거죠.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선천팔계라고 그래요. 만물이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느냐? 천지가 제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음양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천지는 하늘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죠. 그런 상태에서 산과 연못이 서로 기운을 통해야 돼요. 산은 하늘의 성기라고 그러고요. 어, 이게 연못은요. 땅의 성기라 그래요. 그래서 음양의 기운이 맞아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화가 서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주어야 된다. 그것을 주역에서는 설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수화, 불상, 사 서로 해치지 않는다. 저격하지 않는다. 쏘지 않는다. 또는 수와 상체 서로 체포하고 있다. 서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기 플러스 내풍이 상박한다고 그래요. 내는 우레, 천둥, 번개가 또 천둥, 번개와 바람이 서로 부딪혀줘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 이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응축, 수렴된 것에서 뭔가 발라가 돼서 나무로 튀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병력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천둥, 번개와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이 내려가려고 오는 녀석을 위로, 야, 너 그만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 이게 엄청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에 비해서 이게 목이 화로, 목이 뽑히는 것보다 금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어차피 금수는 음이기 때문에 수령 뭉치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또 이 화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그만두고 다시 내려가게 시키려면은 역시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주역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주역은 양의 관계로 돼 있죠. 그래서 도를 뭐라고 그러냐? 주역 개사전에 일양을 한 번 음했다가 한 번 양 섞는 것을 이름하여 쥐도라고 한다. 일양, 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일음에서 이게 일음이 먼저 나왔으니까 수화가 된 거죠. 이게 둘 다 양이 음인데 음의 대표자는 수로 본 거죠. 수가 더 수령 응축된 거고 목화도 둘 다 양인데 양의 대표자는 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서경에도 수화로 돼 있고요. 주역에도 일음을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일양이 그 다음에 나오죠. 서경에서 수화 이렇게 한 거하고 같은 거죠. 수화, 목, 금, 토 이렇게 얘기한 거와 같아요. 그래서요. 어, 주역에서 도는 일음, 일양, 쥐도라고 그러죠. 한번 했다가 한번 양 하는 것을 이른바 도라고 하고 이게 순환되는 것을 생생쥐역이라고 해요. 생하고 생하고 또 생하는 것을 이름하여 주역이라고 한다. 계속 생하고 생하고 끊임없이. 그래서요,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설인가 거기 보면은요, 만물이 생생해서, 만물이 생하고 생해서, 그래서 변화가 무궁하게 일어난다. 변화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주역이 그게 변화된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역 책을 영어로는 북 오브 체인지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 생생, 이게 변화되는 것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한다고 그래서 생생불식이라고 그래요. 쉬지 않고 생하고 생하는 이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변화가. 그래서 왜 목화 통명은 밝아지고 성격이 되고 금수상하면 신령스러워지는지 그 근본 원리가 이 음양의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고요. 자연의 원리예요. 반면에요. 겨울철에 이렇게 걸록이나 녹곡격이 목을 보려면 이게 수생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깡깡 얼어서 얘네들이 목이 잘 이게 수생목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요, 이 목은 땅에 뿌리 박고 있는데 땅도 역시 깡깡 얼은 거예요.
또 여기는 어, 화생토 돼야 되는데 이 땅이 토가 전부 다 이게 이게 갈라진 거예요, 이게. 예, 가뭄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 잘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파격이 되는 거죠. 이게 자연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화통령 사주가 왜 좋은 사주냐?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 우주에 돌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금수상함도 그렇고 이 원리입니다. 이거를 주역의 음양의 관계를 사주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 주역은 음양, 즉 자연의 이치, 우주의 운행 질서를 음양의 이런 기호 체계로, 이 상징 체계로 표현한 것이 주역입니다. 그것이 64개월. 그 하나하나마다 천지 자연, 우주 만물이 변화하는 운동 법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리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 왜 좋은 사주냐? 자연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우주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그렇다. 그게 정답이에요. 뭐 통명어기 때문에 상황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패의 그 예외로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예, 이제 요 부분은 봤고요. 이 노는다는 게 두 가지가 숨어져 있다고 그랬죠. 격이 다르다. 그래서 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 격국과 용신이 같냐 다르냐 그 얘기죠. 이 상관격은 격과 용신이 같은 데에 비해서 녹각격은 격과 용신이 다르다. 그래서 희귀 판단의 기준은 용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상관격의 경우는 이렇게 노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뭐냐 녹각격의 성격 요인의 예외다. 이 두 녀석은 식상에 와도 성격된 거로 볼 수가 있다. 왜? 아까 우주가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연이. 그러면 그것까지 왜 하면 나무 보러 너 겨울에 너 왜 안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똑같아요. 어? 그게 자연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 점이 아, 기후 배합을 얘기하는 조호 관련 챕터에 목화통명과 금수상암의 그 얘기를 삽입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목화통명의 경우는 관을 보는 게 이롭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목화통명이 됐죠. 이 자체로 성격이에요. 성격. 이게 목화통명이 되면은 이게 이제 상관을 받죠. 걸록격이 별도로 취용을 한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재나 관으로 얘네들의 기운을 통제 관리해야 되는데 재관이 없으니 이렇게 상관으로 한 거예요. 상관으로. 그래서 관이 오면은 이때는 상관 경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롭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상관 경관 우위하백단이라고 했죠. 그럼 얘들이 완전 합격이냐? 일반 다른 합격과는 좀 달라요. 그거보다는 일반 합격이 한 30점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50점 가까이 되는 거예요. 50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얘가 성격이 된 거예요. 이 자체가요. 목과 통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룰불에 이제 상관이면 룰을 깨는 거죠. 상관이면 이게 정관이면은 상식이고 법이고 일반 그 질서고 회사가 되고 나라가 되고 임금이 되고 그렇죠. 그것을 깨트리는 요소죠, 이게. 그래서 상관경관이면 우위화백단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나온 거죠. 그러나 합격이 되면 다른 합격처럼 2, 30점에 머무르지는 않는다. 그거보다는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여기 성격이 됐잖아요. 이건 성격이. 그래서 이 상관경관을 한다는 측면에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약간 등급이 합격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상관경관 요소 때문에 약간 감점이 있다. 좀 약간의 레벨이 다운된다. 완전히 국이 파괴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금수상암은 관을 봐도 장애가 안 된다. 금수 이게 상암이죠. 그 자체로 이 식상을 봐도 여기서 이제 상관을 봤죠. 성격이에요. 정관을 봤어요. 이 경우도 상관 경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가 안 된대요. 이건 뭐냐? 겨울에 금수 상관이 겨울에 금처럼 굉장히 차가워서
이 기후 조후가 절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겨울의 금은 아니도 가을의 금이어도 얘는 음의 성격이 있으니 얘도 역시 차가워요. 그러니까 조후가 급해서 상관경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거보다도 화가 있음으로써 얻는 것이 상관경관돼서 마이너스 되는 요소도 여전히 있으나 그 마이너스의 크기보다 조후로 인해서 얻는 득이 절대값으로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후가 급해서 경관이든 칠살이든 쓴다는 거죠. 이렇게 상관이 칠살 보면 상관 대살에서 더 좋죠. 이건 뭐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있어서 장애가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장애가 안 되면은 본전은 된다는 거예요. 본전은 아니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절대값으로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소생이 합격이라고 표현한 거는 얘도 상관 경관한 거고요. 얘도 상관 경관했는데 아, 얘는 이 관살이 있으면은 등급이 팍 올라가는 애요. 얘는 이 관살이 있으면은 이렇게 정관을 이렇게 극하면은 얘에 비해서 이게 이제 상관 경관의 그 폐해가 이쪽이 여기보다는 이쪽이 폐해가 경관해서 마이너스로 되는 절대값이 마이너스의 크기가 여기가 이쪽보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인계수가 없으면 더 좋죠. 그럼 아주 엑셀루트하게 아주 좋은 거죠. 그게 있어도 조금 이제 손해 볼 수가 있죠. 손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멀리 있고 그러면은 이 극하는 게 조금 떨어지겠죠, 이제. 그러면은 좀 덜 손해 보는 거고 에, 이 똑같이 이 상관이 됐는데 상관이 여기도 상관, 여기도 상관인데 이때 정관을 그 룰 브레이커, 룰을 깨트림으로써 오는 폐단이 여기 얘 기준으로 얘 없었을 때는 아주 최상급으로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줄어드는 폭은 얘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줄어드는 폭은. 그러나 여기도 역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합격 요소가 이것 대비 합격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이 자체로 한쪽은 성격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망가지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이게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좋게.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보다 여기는 줄어드는 이게 이 정관이 손상받지 않을 때보다 손상돼서 그 레인지 그 폭은 얘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얘는 이 파격이라고 한 게 얘 대비 파격 요소인 요소가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격 됐을 때와 그거는 경관으로 인한 폐단인데 요거 역시 빼어난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약간만 조정이 된다. 이쪽에 비해서 약간만 경관으로 인해서 점수를 까먹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주의 레벨이 이 기후로 인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제 여기까지는 봤고요. 이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면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죠. 해서 지지에 혹시 자나 진이 있으면 그래서 가로를 쳐놨어요. 꼭 이렇게 했어요. 이게 격의 변화했을 때는 이 자가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냐면 회자, 회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 이 격은 가급적 원령의 본기에서 찾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 삼합이 온전한 것을 상정해 갖고 있어요. 심시춘 선생은.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합이 됐죠. 수국이. 그리고 천간에 정이 투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관성이 되면은 임계수가 투출하지 않으면은 여기처럼 임계수가 투출하지 않으면은 이게 조가 완전히 이게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경우도 금수상함이죠. 가을에 태어난 경금이니까. 이런 경우 이제 수국이 됐다고 그래서 완전히 수루해서 금수 격을 따질 때 예, 요런 경우를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로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고 해서 이걸 완전히 이제 이 혹시라고 하면 이게 다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안 오면은 심희천 선생은 이렇게 수로 가급적 안 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봐주면 뭐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걸록의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금의 형태를 걸록의. 그래서 여기 혹이 있습니다. 격국의 변화에서는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면 회자, 회진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지 삼합이 온전해야 된다는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유념하셔야 되고요. 이게 없으면은 귀격이래요. 아주 엑셀런트한 격이래요. 그럼 있으면 어쩔 건데 있으면 여기처럼 있으면 있어도 역시 성격이에요. 이게 좀 격이 떨어지는 이 성격 됐잖아요. 금수 상함이 이게 가을에 금이 그 상관을 받잖아요. 그 역시 성격이에요. 성격인데 경관은 룰 브레이커 역할을 약간 한다. 그래서 얘보다는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때 이게 워낙 아, 그 조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우가 있어서 엑셀런트한 크래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니까 합격됐다 소리가 아니에요. 성격이 됐다. 경관을 봐도. 근데 특살 보면 더 좋죠. 뭐 떨어질 것도 없죠. 제어를 했기 때문에. 더 좋죠. 실사를 평화로우고 햇빛을 쐬주는 게 더 낫죠. 이게 뭐 장작불 몇 개보다. 경관을 해도 조우가 급하기 때문에 권도로서 사용한다. 역시 이런 경우 경관 받다가 무조건 합격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성중유패 이게 이제 성이죠. 성이고 여기 까딱 잘못하면 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귀격이라고 한 거예요. 귀격. 그럼 여기서 패라고 하지 않고 이거 그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등급을 소생이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정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논리를 이게 합격이 될 것 같으면 이게 성중유패, 패중유성 거기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패를 그 챕터에서 얘기하지 않고 여기 그 조우편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약간의 그 미세 조정, 약간의 그 레인지 폭을 등급의 폭을 조금 더 좋게, 좀 더 낮게 그런 정도지. 여기서를 성격이 됐는데 어, 성중유패처럼 성격 됐다가 다시 합격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점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없어야 귀격이라고 그랬어요. 있으면 있을 때는 어떡하냐? 그러면 성중유패 뭐 그 논리에 따라서 이건 완전 합격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 수는요 이렇게 극하니까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점으로 하면 이거는 성중유패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이제 고단수죠, 고수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챕터를 그 2절에서 얘기를 했어야죠. 격국의 성패 구흥 그쪽에서 거기서 얘기하지 않고 조후 부분에서 분명히 아까 관인쌍전이 기여한 격이나 조금 마이너스가 된다. 레벨이 다운된다. 어떤 거는 레벨이 업되고 어떤 거는 레벨이 조금 다운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이 기운이 작용을 하지 완전 그 합격이 패격 성격으로 되고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경우는 금수상관격 같은 경우 확 뒤집어졌죠. 일반 상관격에서는 경관을 하면은 합격인데 금수상관격에서는 성격이 되죠. 그거 하나 빼고는요. 여기서 원칙적으로 조금 튜닝하는 약간의 더 좋게 보고 조금 떨어지게 보고 거기서 그 변화의 폭이 있는 것이지 성패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성이 됐다가 완전히 패로 됐다. 그거는 이 설명을 성중유패, 패중유성 거기서 해야 맞다. 그런데 이게 별도의 챕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역시 합격이 아니다. 성격이라고 봐야 된다. 예. 그래야 이게 그게 권도입니다. 사주를 전체적으로 바라봐요.
여기도 역시 권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개수는 근이 없고 얘가 강하다. 얘가 강하다. 그러면은 이건 그 금수 상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무늬만 금수 상함이지 실질은 그냥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조호로. 금수 상함의 관을 보면 유료다고 그랬죠. 여기서 장애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늘 어디나 이 권도는 다 있기 마련이죠. 예, 그래서요. 예, 이게 목이나 금의 녹급격과 수나 화의 녹급격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수화의 녹급격이죠. 화의 녹급격. 이게 그 맹파 관련 서적인 간지오이라는 책을 보면요. 수화가 귀격이 많다. 왜? 수어고 화는 기로 돼 있고, 이 수어고 화는 기로 돼 있고, 목어고 화는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형으로 돼 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수화로 돼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화는 양인데, 양을 대표하는 것은 화고, 금수는 음인데,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다. 그래서 더 극명하게 이게 같은 양에서 화가 더 양 같고 같은 음 중에서 이 수가 더 음이기 때문에 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로 돼 있는 게. 이 형으로 돼 있는 목금보다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죠. 수하고 화가 있는데 수가 화로 갈 때 목을 통해서 가고 화에서 수로 올 때 금을 통해서 오죠. 그래서 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요 수하고 금은 즉 목하고 금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보정을 하는 거예요. 보정. 얘네들이 조금 더 기로 돼 있어서 귓격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격하고 이 녹급격의 경우는 얘들에 비해서 얘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특히 이렇게 이 가을에 녹급격을 보면요. 성격시키려면 녹급이니까 정관이나 재성을 와도 다 성격이에요. 얘들을 용신으로 쓸 수 있어요. 얘들이 없으면은 얘들은 다 파격인데 이 제어고 관이 없으면 얘들은 파격이에요. 그런데 식상이 와도 얘들은 성격이에요. 여기는 성격이 안 돼요. 물론 식살이 있을 때 식신으로 제사하면 여기도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들 입장에서 보면은 좋아요. 이게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요. 재성 봐도 성격이죠. 또 심지어 금은요. 정관을 봐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정관을 봐도 해로움이 없다. 이렇게요. 금수 상암의 경우는 관을 봐도 장애가 안 된다. 더 좋으면 좋았지. 그러니까 상관경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얘들은요. 정관을 봐도 괜찮은데 칠살 보면 걱정할 게 없어요. 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와도 성격이 되고 더 이롭게 될 게 이쪽 수나 화에 비해서 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얘도 상관 경관 했을 때 약간 얘보다 마이너스 되는 룰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렇게 조우가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수 상황보다는 약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데요, 또 얘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12 지지 중에 이게 진술충미가 그 재성이 4개나 돼요. 다른 오행들은 이 재성이 12 지지 중에 2개밖에 안 됩니다. 식간은 오행이니까 전부 다 2개씩 있어요. 갑도 2개, 을도 2개. 갑은 갑을, 어, 병은, 저기, 화는, 아, 목은 갑을로 2개, 화는 병정으로 2개. 식간은 다 2개씩 2개씩 있는데, 시지가 보면, 이게 이제 목일간만은 진술충미 4개가 돼요, 재성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보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특별히 뭐 더 좋다. 그거는 어느 한도 내에서 그걸 받아들이냐 되냐면, 이게 무거고 화가 똑같이 양인데, 양을 대표하는 양의 순도가 목보다는 화가 더 순도가 높더라.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맹파 관련 서적에 보면. 그 간제후에 수하는 기로 돼 있는 사주가 사주의 등급이 높다.
이 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은 그 소생이 얘기한 같은 음인데 그 음의 순도가 금보다는 수가 더 음답다. 그 한도 내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금보다 뭐 수화가 더 낫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도 재관인식 살상겁인도 어, 성격이 됐느냐, 패격이 됐느냐에 따라서 극도로 그 귀한 경우서부터 극도로 천한 경우까지 스펙트럼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관격도 그렇고 칠살격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게 목화가 더 우월하고 뭐 그런 식의 논리보다 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보정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일간에 이런 건 조금 아까 재성 얘기했죠. 다른 데는 12지지에서도 두 개밖에 안 돼요. 지지도 두 개, 천간도 두 개, 재성이. 근데 목마는 네 개가 되죠. 그런 식으로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도라는 게 한번 했다가 양 하는 게 도라고 주역에서 얘기했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만물이 생하고 생함으로써 무궁하게 변화가 무궁하게 일어나는 것이 주역이 있죠. 그것이 쉼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함께 더불어서 살게 돼 있어요. 도의 세계에는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안 좋으면 안 좋은 것대로 그 안에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이게요, 모두 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면이 있다는 것은요, 뒷면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승에 있으니까 이승이라고 하는 거지. 저승가 있으면 저승이 이승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것도 절대적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오로지 절대적으로 옳고 그러고 그런 건 없고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 그것은 옳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 간제오의 내용도 이해하시는 게 타당하다. 예. 또 이와 이제 기후와 배합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목화 상관 대비해서 목화 식신격도 그렇다는 거죠. 식신이 정인을 만나면 식신격의 성격 되려면은 그렇죠. 뭐 생제를 한다든지 제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성격이 되죠. 합격되면 이 식신이 효신으로부터 편의로부터 극받으면은 합격입니다. 그러면은 편인이 아니라 정관이면 어떠냐? 그러면 편인이 아니니까 조금 덜 극을 받을 뿐이지 여전히 이렇게 극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면요, 이게 여름에 태어난 갑이에요. 5월 달에. 그래서 여기는 목화 상관격이죠. 여기도 여름에 태어난 갑인데요. 식신이 돼서 목화 식신격이에요. 목화 식신격에서 인성을 찾고요. 목화 상관격에서 인성을 찾어요. 인성을 차면은 뜨거운 여름이라 땅도 갈라져 있고 갈라져 있는 땅을 이 인성이 적셔줘서 땅을 기름지게 해서 감목이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또 수생목을 한다. 그래서 그 빼어난 기가 100배라고 그랬죠. 이 구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한쪽은 이름이 식신이고 한쪽은 그 상관이죠. 이렇게 식신도 왕하면 아까 편화된다고 그랬죠.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이 반대 진영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편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재성은 정편의 의미가 또 인성도 정편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편인도식 할 때 식신격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성격, 편인격에서는 도식 이런 얘기가 잘못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자평진제 원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인격이 식신 본 것을 식신격이 편인 분, 음? 효신 탈식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데 이거는 사주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 심희천 선생이 원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성과 인성은 정편의 구별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이 관살에서만 있는데 반대 진영에서 세력이 강해지면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편화된다고 그랬죠. 칠살로.
그래서 나와 이 반대 진영은 여야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내 싸움이라고 보면 되죠. 당내 파벌 싸움 정도로 볼까요? 그래도 역시 나에 비해서 상대인, 이게 나의 파트너인 식신과 경쟁을 한다면, 식신이 세력이 왕성하면 얘가 상관적으로 안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나의 진영에서는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하다고 그랬죠. 겁재보다는 비견이 나한테 유리하고 상관보다는 식신이 나한테 유리해요. 음양이 같아야. 그런데 음양이 같다고 해도 얘가 왕하면은 안 좋은 쪽으로 상관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름의 목의 경우 이렇게 여름에 맞죠. 화가 왕하면 화가 왕하죠. 이렇게. 그러면 식신이지만 이 자체로 이게 상관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가볍게 사용하라 이거죠. 그것이 뭐냐? 인성을, 페인을 가볍게 사용하면은 이것이 아주 빼어나고 아주 기억에 대한 귀격이라는 거죠. 이게 탈식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여름이기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간목이 척박한 땅이 있는데 이 비를 뿌려줘서 땅을 적셔줘서 만물을 자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다 조우의 관점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목화 상관에서 페이넘은 기격이 되듯이 목화 상관은 이 수를 보는 것, 즉 인성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는 논리를 여기에 식신격에도 목화 식신격에도 같이 적용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것을 이게 바로 조후의 때문에 그렇다. 식신격에서도 편인이 아니라 정인을 봐도 이게 살짝 그걸 하는 거죠. 살짝 인성을 살짝. 이게 뭐죠? 식신격이기 때문에 이 경우 편인이 오면은 여기 살짝 쓰라고 그랬잖아요. 인성을. 이걸 완전히 세게 써버렸다. 그럼 편인이 온 거죠. 그럼 파격이에요. 파격. 지금 여기서 이제 뛰어나고 아주 기여하게 된다고 그러죠. 아주 기여하게. 그래도 완전 다른 파격처럼 되느냐. 완전 뭐 평균 이하로 그러지 않겠죠. 조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조금 하려고 하는 게 장애가 뭐해도 이 나무 자체는 아, 비옥하게 이렇게 돼서 나무가 제 자리를 비옥한 땅에 뿌리를 받고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등급의 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목화 상관의 주운에서 목화 식신을 보고 있다. 이걸 유념하셔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상신을 말씀드릴 건데요. 상신은 격을 최종적으로 성격시키는 글자가 상신이죠. 반드시 사주 원국에서 찾아야 되고요. 즉 대운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걸 설명하는 그 심희철 선생 차평진적 원문에 보면 이 사주를 예를 드는데요. 이게 사주에 있을 수 없는 사주를 예를 들어놓은 거죠. 이게 정년이면은 6월 달이면 기유월이 와야 되고요. 개유월에는 연으로 올 수 있는 것이 감년이나 기년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예를 들 때 대부분 이걸 실수를 많이 하죠. 없는 사주를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심 선생처럼 간혹 한번 모은 거는 그냥 귀염둥이로 봐줄 수 있죠. 또 책을 쓰고 뭐 하다 보면은 잠깐 이 생각이 헝클어져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고 누적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줄여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주팔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져서 설 수 있는지, 이게 기둥이죠. 기둥을 세우는 거죠. 이게 팔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립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 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